우리가 어떠한 감각기관이 그 기능을 잃어간다라고 하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뇌에도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게 되면 뇌에도 영향이 많이 갑니다. 시각이라는 감각이 손상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시신경이라든지 시각중추, 본 것을 기억해야 되는 해마 쪽에까지 영향이 가서 뇌 전체의 용량이, 부피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는 생존 자체에 위협을 주는 되게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몇만 년 전 인류를 살펴보게 되면 구석기 시대 인류의 뇌나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뇌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거는 현대인이 뇌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확연히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력이에요.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눈이 많이 나빠졌다,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근시인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초현대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10명 중 7명 이상이 근시를 경험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훨씬 더 많이 늘어서 눈이 나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가, 그리고 우리의 눈이 환경에 맞춰져 가면서 먼 곳을 볼 필요가 없고 가까운 데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책을 볼 일들은 훨씬 많아지게 되면서 근시라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경이나 렌즈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 교정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현대인들 대부분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일은 가장 근본적으로 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다양한 종류의 안경들을 착용해봤고, 특히 저 같은 고도근시는 또 렌즈도 두껍다 보니까 안경을 썼을 때 불편함에 대해서 몸소 체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겪다가 제가 찾게 된 브랜드가 바로 오늘 여기 와 있는 브리즘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저를 좀 감동시킨 브랜드입니다. 특히 이 안경의 경우에는 제 얼굴형에 맞는 맞춤형 안경을 제작해서 가질 수 있게 된 이유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오늘 그 브랜드의 협찬을 받아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뇌가 처리하는 정보는 시각 정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 세상에 정보를 뇌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양한 감각들이 존재하죠. 혀에도 감각이 존재하고, 코에도 존재하고, 피부에도 존재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영역,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외부 세상에서 얻게 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압도적으로 시각적인 정보에 의지하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뇌가 시각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각중추에서 전달되는 정보가 크게 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회로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복측회로, ventral stream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무엇 회로입니다. 이게 공인지 수박인지 내가 어떠한 물체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예전에는 본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뭘 보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게 보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 회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회로만 있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회로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배측 회로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디 회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어디 회로를 통해서 전달된 시각 정보는 제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언가를 피디님! 던졌어요. 피디님이 뭐가 날아오는지도 몰랐지만 피하면서 받았거든요. 나를 향해서 물건이 날아온다. 그럼 이 날아오는 물체의 위치를 내가 정확하게 보면서 피할 수 있게 해주거나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어디 회로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비주얼 아그노시아라고 그래서 무언가를 보기는 보는데 내가 뭘 보는지 모르는, 사실상 시각 장애인에 해당되는 그러한 환자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한 종류의 물체가 있다. 근데 이거를 우체통에 넣어야 된다. 근데 우체통에 요 슬릿이 가로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세로로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건을 주면서 우체통에 넣으세요라고 그러면은 슬릿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넣고, 슬릿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넣고, 몸으로 반응해서 뭔가를 하라고 그러면은 눈이 보이는 사람처럼 다 잘 하는데 어떤 물건을 줬는지 말하라면은 모르는 거예요.
자, 요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또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착시 효과를 활용한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면 원의 크기가 여러분의 눈에 아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왼쪽에 있는 오렌지색 가운데 원이 좀 크게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원이 더 작게 보일 거예요. 자, 이거를 더 크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로 만들어주는 게 무어퇴로인 거죠. 이 원이라는 형체도 보이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작은 원, 큰 원이 있는지도 보이고 전체를 보고 종합적으로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무엇이다를 알게 해주는 무어퇴로가 이렇게 보게 해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귤을 배치한다든지 실제로 잡을 수 있는 물체의 형태로 배치를 한 다음에 자 이제 잡아보세요 라고 그러면은 얘는 크게 보이고 얘는 작게 보이니까 손가락을 다르게 잡을 줄 알았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은 크기로 잡아요. 우리의 뇌가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보는 거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신기하고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사실은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눈알을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 우리 온몸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많은 근육들 중에 제일 빠른 애가 눈알을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여러분이 본다라고 할 때 눈 근육을 컨트롤해주는 메커니즘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눈알이 안정되게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동 반사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호랑이가 쫓아와. 우와 도망가야 되라고 제가 어떻게 쫓아오는지 보면서 막 뛰어야 되는데 내 몸이 움직이잖아요. 흔들리고. 이때마다 눈알도 같이 흔들리면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눈알을 안정시켜주는 종류의 메커니즘이 필요하죠.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아무 책이나 펴요. 눈앞에 놓고 막 책을 움직여요.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으면 눈알이 따라가는 속도가 내 몸이 이제 움직이는 속도보다 느리니까 내가 매번 이걸 따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반대로 책은 가만히 있는데 이번에 내 머리를 막 흔들어줘요. 막 머리를 흔듭니다. 아주 잘 볼 수 있어요. 내 몸과 머리가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눈알은 고정이 돼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동 반사 기능이 우리 몸 안에 탑재되어 있다. 두 번째는 뭐냐? 눈알을 내 의지대로 움직여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머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알을 움직여서도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 종류의 이 눈알 움직임 컨트롤입니다. 요 두 가지가 늘 함께 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 메커니즘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게 어려울 거고 내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다른 움직이는 물체를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눈알이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매 순간 조금씩 떨리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실험을 통해서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을 마비시키잖아요. 그러면 흥미롭게도 갑자기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장치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보고 있을 때 눈이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조그만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상이 계속 똑같은 움직임에 움직이는 거예요. 내 눈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상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갑자기 안 보입니다. 우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가 한 곳을 향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은 매 순간 조금씩 움직이면서 세상을 인지하고 있는 거고 그 움직임을 빼버리면은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되게 신기한 현상인 거죠. 자, 또 다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지개가 몇 개의 색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물어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 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무지개를 7개 색으로 볼까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기록에는 5색빛깔 무지개로 남겨져 있대요. 그 당시 사람들은 무지개를 7개 색으로 본 게 아니라 5가지 색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유럽, 남미, 다른 나라에 가면 어느 나라에서는 무지개를 6개 색으로 표현하고 어디는 5개, 어디는 7개 색으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무지개는 7개 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물리적으로 7개 색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빨강에서부터 주황까지 조금씩 변하고 있고 여기까지는 노랑으로 보이다가 여기서부터는 초록으로 보이는 거고 이러한 형태로 빛을 인지하는 경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계는 우리 뇌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최근에 읽었던 연구들인데요. 유럽 사람들이 예전에는 파랑이라는 색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없었다라고 그래요. 하늘은 무슨 색이야? 회색이지. 바닷물은 무슨 색이야? 그러면 초록색 아니면 막 회색빛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럼 파란색이라는 걸 우리가 블루로 인지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 파랑이라는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시료 이러한 것들이 아시아를 통해서 수입이 되면서 파란색으로 그릴 수 있게 되면서 와 이게 파란색이구나 그 인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색을 어떤 언어로 표현하고 어떠한 형태의 뇌 안에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카테고리들이 보이는 거죠. 세르게이 모스코비치라고 하는 러시아계 프랑스 과학자가 있었어요. 두 색깔을 섞어놓은 청록색 같은 색을 보여줬어요.
90%의 사람들이 청색으로 볼 만한 색을 보여주는데 근데 일부러 조작을 해가지고 10명이 모여있는데 9명이 이건 녹색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녹색이죠. 초록색입니다. 녹색이에요. 앞에 9명이 다 아주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녹색이라고 대답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보고 싶었던 피험자는 마지막 10번째예요. 9명이 날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청색이라고 대답할 거냐 녹색이라고 대답할 거냐. 흥미롭게도 3분의 2 정도는 저도 녹색으로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청색으로 보이는데 녹색이라고 답만 했던 걸까? 아니면 다 녹색이라고 말하면 내 뇌 안에 인지도 바뀌어서 나도 이게 갑자기 녹색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걸까? 사람들이 압박 상황에서 실제로 보이는 색이 뭔지 알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잔상으로 실험을 해요. 우리가 녹색을 오래 바라보고 있다가 치우면은 하얀색에 보색인 빨간색 잔상이 남습니다. 청색을 이렇게 한 10초 넘게 보고 있다가 치우고서는 하얀색을 남기면 오렌지색 잔상이 남아요. 이 사람이 말만 녹색으로 하고 실제로는 청색이 보였다. 그럼 잔상이 무슨 색으로 보여야 돼요? 오렌지색으로 보여야 되겠죠. 잔상의 색을 물어봤더니 잔상까지 빨간색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다 녹색이 보인다니까 실제로 뇌가 색깔을 보는 이 기준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은 본다라고 하는 것을 딴 사람이 보는 것을 정보에 맞추는 경향성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구석기 시대 동굴에 살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낙엽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무것도 없네 낙엽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 표범 무서워하면서 막 들어온 사람이 막 도망을 가요. 그럼 나는 그냥 낙엽만 보일 뿐인데 딴 사람들이 표범이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낙엽 안에서 나도 표범이 보이는 것 같아 이러면서 도망쳤던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거죠. 딴 사람들이 보는 어떤 정보에 우리의 뇌도 기준점을 바꿔가면서 맞추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색깔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상황에 따라서 빛의 정도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색깔의 인지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본다라고 하는 게 다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뇌 안에서 만들어진 해석이 대부분을 좌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감각기관이 그 기능을 잃어간다라고 하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뇌에도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게 되면 단순히 감각이라고 하는 기능이 줄어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많아야 뇌가 프로세싱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감각이 손상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시신경이라든지 시각중추, 본 것을 기억해야 되는 해마 쪽에까지 영향이 가서 뇌 전체의 용량이, 부피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시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청각의 경우에도 누군가가 갑자기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기억 능력이라든지 해마에도 영향이 가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걸 오래 방치한다. 이게 단순히 감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뇌 전체에 영향이 간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보인다, 잘 보이지 않는다. 요거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시, 원시, 난시. 요거 생각보다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망막에 상이 맺히기 전에 일종의 우리 눈 안에 렌즈를 통과를 해요. 그 렌즈를 우리는 수정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수정체가 이래서 지나치게 볼록해서 들어오는 빛이 망막에 상이 맺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상이 맺혀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근시라고 부르고요. 타이트하게 못 조여줘가지고선 풀린 상태로 상이 망막 뒤쪽에 맺히게 된다. 그럼 원시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상이 여러 개가 맺혀가지고 이걸 또 교정해줘야 되는 거를 난시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내가 안 보인다라는 인지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모든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기 때문인데 우리의 눈 자체가 적응을 해버려서 조금씩 시력이 나빠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잘 안 보이는데 라는 거를 깨닫기까지 시간이 꽤 지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를 계속해서 방치해 두게 되면은 점점 더 눈이 안 좋아지는 결과로 갈 수도 있고 더 큰 불편함을 줄 수도 있어서 교정을 빨리 해주는 게 좋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정 메커니즘이 되게 중요하고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안경의 발견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리즘 안경이 하나 있긴 한데 또 새로 맞추면 좋겠다. 이 신상 안경들 보니까 욕심나서 왔는데
저는 프리즘 안경사 알파고요. 맞춤 안경 과정에서는 2번의 스캔을 진행합니다. 얼굴을 간단하게 측정하여 데이터화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님에게 잘 어울리실 만한 디자인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AI가 찾아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잘 맞는 디자인과 사이즈를 여기서 추천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추천을 기반으로 고객님이 직접 원하시는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측정된 얼굴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물이 나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면 고객님의 콧등 사이의 너비라던가 고객님의 귀 높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오른쪽과 왼쪽의 귀 높이에 차이가 있진 않은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귀가 짝짝이에요. 맞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쪽 귀가 높다면 한쪽 다리를 높게 할 수도 있고, 귀까지의 길이가 길다면 조금 더 긴 다리로 제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쩐지 프리즘 안경이 편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딴 데 가면은 내 귀가 짝짝인 거를 못 맞춰주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걸 맞춤 제작을 하는군요. 이거는 단순히 착용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맞춰놓은 초점이 바뀔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시력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막 흘러내리면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애들이 앞에 안 보이면은 이렇게 안경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고 그러면 잘 보이고, 그런 게 이제 잘 맞춰진 안경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품들을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여드리는 동안 가상 시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와, 세상 좋아졌다. 이게 내 얼굴에 가상으로 안경을 끼워주네요. 오. 실제 제품을 한번 준비해드릴 건데요. 먼저 허 모델 한번 써보실까요? 이거 어때요? 괜찮죠? 나쁘지 않다. 오, 요거는 항상 약간 익숙한 느낌이었다면 얘가 완전 새로웠어요. 와, 근데 되게 부드럽다. 요건 어때요? 지적인 느낌? 나 샤프한 거 좋다. 얼굴은 둥글지만 안경은 샤프하게. 오늘 아예 맞춰 갈까요? 이미 스캔한 김에? 근데 이거 다 했으니까 주문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 좋다. 주문하고 가야 되겠다. 네, 오늘은 프리즘 안경원에 와서 직접 제가 안경을 맞추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사실 안경을 쓰는 사람은 알겠지만 사람마다 얼굴형과 또 눈이 다 다른데 근시, 원시, 난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초점이 맞기 위해서 나한테 100% 딱 맞는 안경 찾기는 참 어렵거든요. 프리즘은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내 얼굴, 내 몸에 딱 맞는 안경을 찾아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프리즘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협찬을 받아서 이걸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사실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과정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카메라처럼 어떤 렌즈처럼 세상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에서 이 시각 정보를 해석하기 위한 굉장히 복잡한 신비로운 메커니즘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모두 다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를, 세상을 보는 눈이, 시야가 넓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